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요즘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시 높아진 금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최근에 발표된 미국 CPI 3.5%가 시장 금리에 쇼크를 준 상황으로 이 발표 이후에 그동안 존재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면서 인하 시점이나 인하 횟수도 부정적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물가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으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고, 월가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제레미 다이먼은 미국 기준금리가 8%를 향해 갈 수도 있다는 말로 채권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도 한번 큰 흐름으로 돌려본 지표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과거 미국의 CPI 발표와 채권금리 그리고 기준금리를 비교해봤는데요. 결과를 미리 말하자면 과거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높게 나와도 경제 상황에 따라 충분히 기준금리를 내리는 일들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PI가 상승 추세가 나올 동안 당시의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계속되는 금리 동결의 시기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니 이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2년 국채금리도 횡보하는 추세를 보였죠. 2007년의 상징적인 경제사건은 미국의 부동산 모기지 회사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15일에 터졌지만 1년 전인 2007년부터 이미 불길한 징조는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무너지던 2007년 당시는 경제 충격으로 당연히 물가지수인 CPI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 1년 2개월이라는 금리 동결의 시기를 멈추고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나 내렸습니다. 주목해야 될 CPI와 기준금리 그리고 채권금리는 지금부터입니다. 2007년 9월의 CPI는 2.0%였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월달의 CPI는 2.8%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물가지수가 다시 크게 올랐으니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에 따라서 2년 채권금리도 높아졌을까요? 제 영상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때부터는 매월 발표되는 CPI가 금리 결정의 중요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상황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로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고금리 여파의 모기지 회사가 무너지고 연체율 증가 같은 경기 침체의 조짐이 나타나자 연준은 CPI가 0.8%나 증가했어도 10월 달에 오히려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버립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잘 예측한 건지 당시의 채권 시장은 CPI가 크게 높게 나왔어도 역시 채권을 매수하면서 금리를 낮췄는데요. 다음 달인 2007년 11월의 CPI는 훨씬 더 오른 3.5%로 발표되었습니다. 11월에는 FOMC가 없었고 12월에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물가가 2.0%에서 3.5%로 올랐으니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까요? 12월의 FOMC에서도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서 4.25%로 만들었습니다. 벌써 몇 개월 사이에 3번의 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금리 결정 이틀 뒤에 12월 달 CPI 발표는 더 충격적이게도 4.3%가 발표되고 말죠. 이후의 CPI 발표는 2008년 6월 달까지 계속해서 4%대의 높은 CPI가 발표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었으니 연준은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를 인상하고 그에 따라 채권 시장의 시장 금리도 다시 높아졌을까요? 놀랍게도 2008년 상반기의 움직임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게 아닌 충격적이게도 더 많은 횟수로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0.5%나 0.75씩 충격적인 수치로 내려서 2008년 4월의 기준금리는 2%라는 지금 상식으로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아니 연준은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면서? 그런데 왜 저 때는 지금의 상식과 반대로 행동했을까요? 2008년 3월에는 미국의 대형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던 시기입니다. 2008년 1월의 분위기를 알 수 있던 일을 매일경제의 최근 기사로 보면 당시의 연준 의장이던 벤 버냉키는 기사 제목대로 저런 말을 하고 다녔죠. 연준 의장이 아무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말하고 다녀도 채권 시장은 이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내린 기준금리보다 2년 만기 국채금리는 1.3%대까지 더 오버해서 내리게 되는데요. 당시의 채권쟁이들은 무지막지하게 채권을 사 모으면서 시장 금리를 연준의 기준금리보다도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죠.
물가지표인 CPI가 높게 나오니까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상식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역사가 그랬듯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경제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CPI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그냥 일반 상식대로만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은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장부상에 점점 확정되어 오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훨씬 전문적인 지표나 자료를 근거로 활동하는 다른 방송을 봐도 미국 경제가 겉으로 보이는 수치로만 판단해서 잘 굴러간다고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지수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추종지수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고점에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의 추종지수인 러셀 2000 지수의 움직임은 그동안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이는 몇몇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실물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준이 괜히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3번이나 제시하고 내년의 금리는 더 낮을 거라고 점도표에 찍진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SBV가 파산할 때 유럽에서 엄청나게 큰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도 망하면서 UBS에 인수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것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무너지고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뒤 얼마 뒤에 금융위기가 터진 걸 생각하면 작년에 SBV뱅크와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했으니 2024년에도 뭔가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하면서 채권을 사 모으고 있는 채권쟁이들의 속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 요즘 다시 높아진 채권 금리는 2023년 말처럼 채권으로 다시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거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요 기업들과 은행들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뉴스가 없으면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후퇴한다는 일반 상식이 통하는 시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면서 불안한 분들은 채권 비중을 조금 축소하거나 하면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면 채권 투자 다시 해볼 만한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